자꾸 관심이 본인이 멀어지면은 이 정보의 공유와도 공유하지만 또 쏠림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전혀 추천해주지 않고 1년 내내 부동산 관련 얘기는 일체 안 나온다. 그럼 본인이 어떻게 알 거냐 이거예요. 본인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수요가 몰리는 그런 부동산들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도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는 쪽으로 간다. 자, 그리고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 투자 방법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20억을 40억 만들고 60억 만들고 100억 만들고 이러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 20억 정도만 만들면 그때부터는 좀 이제 내가 잘 쓰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한 10년 걸리거든요.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를 만들어 놨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으로 돈이 나와서 돈을 잘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를 샀는데 5억이 투자금이고 5억이 이제 전세금을 활용해서 샀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전세금이 계속 오른다. 근데 이제 5억이 6억이 되고 7억이 되고 쭉 오르다가 만약에 10억까지 오를 수 있잖아요. 오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원금을 다 빼는 거잖아요. 사실은 회계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11억이 만약에 됐다고 그러면 그 1억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보통 사람들은 회계상으로는 이건 남의 돈이잖아요, 아직. 남의 돈이니까 그냥 갖고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아니면 보통의 경우 이제 대부분 투자를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회계상 이건 남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쓰는데 어떻게 쓰냐? 양도세 빼고 써라. 이제부터는 양도세 내야 되니까. 비과세가 아니니까. 양도세를 과감하게 많이 한 40% 정도를 빼고 그리고 60%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1억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4천만 원 빼고 6천만 원은 수익이라고 생각하고 써도 된다. 왜냐? 팔 때 전세값보다 떨어져서 파는 경우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져서 파는 경우 없다 해주셔서 근데 시장이 폭락하거나 역전세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죠? 시장이 늘 대표님 뜻대로 가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이렇게 뭐 4년에 100%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이제 4년마다 재산이 2배가 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 대한민국의 순자산 상위 1%가 예를 들면 뭐 30억 정도고 뭐 상위 10%가 10억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자산이 뭐 4년만 지나면 20억, 60억 사실 조금씩 오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무조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실패율을 좀 감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익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년 만에 20억을 만드는데 실패가 좀 있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수익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안 나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14억쯤 만들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기법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좀 써야 되는데 지금 뭐 폭락이 왔어. 그러면 전세금이 들어오기는커녕 역전세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일시적으로 이제 뭐 수입이 좀 줄어들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때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많이 안 오고 대부분은 올라가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때도 대비해서 약간의 돈을 마련해 두고 하는 정도만 하면 위기가 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맥락에서는 내가 어쨌든 전세금이 상승해서 원금을 뺀 그 이상을 계속 수익을 쓸 수 있는 구조로 그러려면은 주택수가 제가 볼 때는 5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5채 정도가 맥시멈으로 봐요. 더 이상 가져가는 건 안 되고요. 그 정도를 맥시멈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일단 그렇게 계속 늘려가는 전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돈을 이제부터 벌고 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늘리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관리하기도 조금 힘들기도 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혹시라도 어떤 정보가 들어서서 갑자기 다주택자는 나쁜 놈 이런 또 프레임을 또 씌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도 대비하려면은 너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역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당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주택을 갖고 있으면 또 그런 거에서 위기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5채 정도
정도를 최종 목표로 해서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여러 채 보유하면 세금 부담이 큰데 이에 대한 부담은 좀 어떻게 줄이면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에서 이제 주택을 늘리는 방법은 네. 입주권을 통해서 늘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입주권은 종부세에도 해당이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새 아파트가 되기 전까지 보유의 부담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5채를 만든다고 하면 5채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이 걸려요. 예,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채를 만들었고 10년이 걸리면은 내가 한 달에 나오는 수익이 1,000만 원 이상씩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순수한 수익으로, 세금 다 뺀 순수한 수익으로 그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세금이 좀 늘어나는 정도는 다 커버하는 수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입주권 투자는 어떻게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일단은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을 3채만 가지고 비조정이라고 하더라도 네. 3채만 가지고 가면 이제 중과 8.8, 13.2 이렇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주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입주권한테만 지금 열려 있거든요. 네. 이 입주권을 이제 사면 취득세는 4.6%로 이제 단일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주할 때 되면은 이제 원시 취득이라고 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취득세분만 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취득하는데 부담이 이제 많이 적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좀 늘려갈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늘려가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입주권을 사서 한 4년 정도 있으면 새 아파트가 되니까 네. 새 아파트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자금을 회수하게 되거든요. 그 자금을 회수하면 그 자금 회수한 거 가지고는 일단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또 재투자를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 이제 그걸 수익화시켜서 수익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 전략. 그럼 말씀하신 예를 들면 집이 한 10채 정도 있는 다주택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사나요? 뭐 어떤 투자를 해요?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주택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게 일단은 제일 이상적이고요. 네. 너무 많은 주택수를 가져가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매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관리하는 된다. 것도 그렇고 네. 좀 주택수를 정리하는 게 좋겠고요. 아마도 지금 뭐 10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똘똘한 10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똘똘해 지금 그게 얼만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없을 거예요. 최소 예. 200억은 네, 넘어가요. 어쩔 수 없는 열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정리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강력한 포트폴리오 쪽으로 바꾸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주택이 이미 있으면은 중과를 받게 되니까 결국 선택지는 입주권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입주권을 사서 새 아파트를 만들고 네. 또 입주권을 사서 새 아파트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안 똘똘한 애들은 이제 처리를 하고 이런 형태의 전략을 하면 그럼 좋겠습니다. 지금 입주권 하려고 하는 얘기해 주셔서 이게 취득세 문제 외에도 입주권이 장기 보유 전략에 더 유리한 뭐 이유가 있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입주권을 사게 되면 입주할 때 돼서 이제 새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 돈을 회수해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해본 사람들은 알긴 아는데 이게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긴 됐어. 뭐 옛날에 과거의 경험에. 근데 이게 또 한다고 또 되는 건가? 라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몰라요. 근데 거의 원리처럼 내가 투자한 것이 입주할 때쯤 되면 거의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회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많은 부분, 한 50% 정도 회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5억 정도의 입주권을 샀어요. 입주할 때 되잖아요. 2억 5천이라는 돈을 네. 회수해요.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회수한다는 얘기는 그 돈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면이 아주 매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세금 상승으로 회수도 할 수 있는데 입주권은 그렇게 이제 2년마다 회수가 되지는 못한다는 단점은 있으나 회수될 때 많이 회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해 보면은 굉장히 수익을 창출하기 아주 유리한 그런 상황.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그 원금 회수에 추가로 나오는 전세금 상승분은 수익으로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양도세 문제를 고려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수익으로 쓰는 게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 그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한 10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수익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때가 오기까지는 그 전에까지는 다 재투자를 해야 돼요. 재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재투자를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산도 구축하고 내 돈이 거의 다 원금이 다 나온 시점까지 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써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과거 수십 채씩 늘리던 전세 레버리지 시대는 끝났다고 하던데 현 시점에 맞는 수익형 전세 레버리지와 옛날 전세 레버리지 핵심적인 차이는 좀 뭘까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일단 뭐 주택수를 계속 늘릴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지금 숫자는 5채 정도로 한정하셨고 한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조금 그 5채도 강력한 애들 위주로
예, 그러니까 뭐 좀 그래서 이제 입주권을 얘기하는 건데 입주권은 결국 신축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신축 쪽으로 좀 갈아타야 네. 얘네들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신축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지역이든 막론하고 거의 7년 정도가 시세가 가장 강하거든요. 네. 7년 동안은 계속 시세가 강하고 7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신축을 사면 계속 시세가 어느 정도 강하다는 네.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미리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오랫동안 얘네들이 시세를 만들어 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신축 쪽으로 좀 더 세팅을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과거의 전세 레버리지 기법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럼 재개발 입주권 투자 성공 사례 좀 알려주신다면요. 너무 많은데요, 사실. 예전의 자료들을 얘기하자면은 뭐 한두 끝도 없고요.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이 재개발로 큰 성공한 데들이 너무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흑석동의 마크로 리버하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재개발이고요. 그런 거는 뭐 거의 입주할 때쯤 돼서 그냥 원금보다 더 많이, 투자금보다 더 많이 회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거 하면 뭐 신길 뉴타운 같은 것도 전부 다 재개발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입주할 때 돼가서 거의 다 원금을 다 했었고, 뭐 또 유명한 뭐 경희궁자이, 예, 그것도 다 재개발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입주할 때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뭐 광화문 일대 아파트 같은 거 거기에다 해놓으면 그 제일 말 많았던 게 뭐냐, 학군이 없다 거기는. 그래서 안 된다. 뭐 직장만 가까우면 되냐, 학군이 없는데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입주할 때 되니 완전히 다 뒤집어졌죠.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이랑 27년 공급 부족해 집값 더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상승론자분들 많이 계셨는데 실제로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집값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나요, 대표님도?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뭐 이렇게 막 뜨겁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제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나는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다주택자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뭘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방에 이게 물려 있어요. 만약에 안 팔리잖아요. 그럼 내가 뭘 살려고 하면은 입주권밖에 못 사는데 입주권 살려고 하니 또 금액이 안 맞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관둬, 포기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심을 안 갖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대중이 막 참여해가지고 가격을 막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수치상으로만 얘기하면 강보합 형태로 이제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이재명 정부 시대에 기대할 것으로 지방 부동산 활성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책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지방 부동산도 뭐 서울의 똘똘한 채처럼 이제 앞으로 상승의 시대가 또 올 수 있다는, 아니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고 똘똘한 채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하더라도 이게 옛날같이 회복이 되고 막 그런 건 아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사실은 두 가지 다 말씀 맞는 말인데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약간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일단은 뭐 그냥 뭐 구체적으로 좀 제가 보는 연수를 좀 얘기하자면은 지방 부동산이 정말 좋아지려고 하면은 역시 한 4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지방 부동산에 조금 이제 온기가 돌고 거래가 좀 되고 가격이 좀 반등하고 이러는 정도까지는 한 1년 정도 있으면 지방 부동산에도 조금 거래가 되고 가격이 좀 이제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올랐고 거래도 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년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아니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한 4, 5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 보면 지방 부동산의 기회도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기회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혜택이 중첩이 자꾸 돼서 또 이제 반등은 됐지만 그렇다고 막 오르는 건 아니니까 계속 이렇게 잠잠히 있을 거잖아요. 계속 있으면서 혜택들은 중첩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 부동산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좋은 그러니까 광역시 같은 데라도 그런 데 같은 데도 전통적으로 뭐 학군 있고 이런 데인데도 가격이 굉장히 이제 진짜로 싼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죠. 게다가 이제 혜택까지 많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강세장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대표님 오늘 이제 레버리지 투자 얘기하시면서 한 5채 정도 12년에 걸쳐서 5채 정도 보유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뭐 투자를 뭐 주식도 해보고 비트코인도 해보고 집도 사보고 했지만 이게 사본 사람이 사보지 안 사는 사람들은 뭔가 계속 늘려간다는 데 굉장히 부담도 느끼고 방법도 잘 모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내 집 마련 하나가 평생의 숙제인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 내 집 마련만 제대로 해도 자산이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내 집 마련 타이밍이나 내 집 마련할 때 좀 주의할 사항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제발 본인의 돈에 맞게 본인이 편한 집만 고르려고 하지 말아라. 예, 제발. 예, 그게 정말 제일 예를 주의해야 들면 본인이 되죠. 전 자산이 5억인데 예. 5억, 6억 정도에 맞추지 예. 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자성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안 갖고, 나 편하면 돼 라고 내 네. 형편에 맞게 사는 거지 하고 나 네. 편하면 돼 라고 하고 내 집을 마련하려고 제발 하지 말아라. 평생 거기서 절대 안 살게 된다. 미래 가치 봐야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난 그렇게 막 그렇게 세속적으로 막 이렇게 그런 거 싫다. 네네. 내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다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젠간 돼서 본인의 집을 팔아서 같은 비슷한 뭔가의 가치를 가져야 될 일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의 집은 전혀 가치가 없는 상황이 되면 본인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런 거를 꼭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으로 큰 돈을 안 벌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최소한 내 집이 중간은 가야 돼. 그러니까 성장률 가치는 평균 성장률은 따라가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뭔가 바꾸더라도 어디 가서 뭐 하고 본인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균 성장은 이렇게 됐는데 내 집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나는 이만큼 그동안 다 손해보고 산 거예요. 그럼 점점 내 삶은 더 나빠지는 거죠. 제발 투자성 같은 건 없어도 돼. 그냥 나 편한 집이면 돼. 라는 생각.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 굉장히 공감 가는 게 저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저희 집에 원래 이사를 좀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대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겠죠. 어쨌든 괜찮은 아파트에 신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5년 10년쯤 살았을 때 어머니가 이제 여긴 집값이 별로 안 오를 것 같다. 저쪽 동네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저는 대학생이고 저는 다주택자들 싫어했고 그런 사람이고 투자도 모르니까 그리고 엄마 근데 이제 돈 버는 것보다 우리 여기 오래 살았으니 좀 편하게 살자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왜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나쁜 건 아니야. 그렇죠.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정확하게 그 집이 가격이 그 이후로도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투자를 조금 아셨던 거죠. 현명했던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결국 누구 말대로 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자식 말 들어줬죠. 가자고 하는 동네를 안 갔어요. 왜냐면 자식이 좀 이제 여기서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하니까. 근데 돌아보면 단순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또 거기서 이기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 집이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에는 저긴 오르고 내가 오르고 안 떨어지는 이게 사회적 격차도 느끼고 여러 가지 이게 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미래의 그 남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안 벌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남들이 평균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만큼은 가야 된다니까요.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저는 삶에서 이해했는데 근데 그래도 내 집 마련 타이밍 그래도 좀 한번 알려주신다면요. 그게 제일 고민이죠. 무주택자분들은 평생에 가장 중요한 기회니까. 근데 내 집 마련 타이밍은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지금이에요. 그냥 진짜로 지금이고요. 내 집 돈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할게요. 제 책에서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투자성 있는 데를 찾기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제가 왜 5천만 원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는 때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5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 5천만 원짜리는 없고요. 그럼 얼마짜리가 있어요? 지금 최하가 1억 2천입니다. 1억 2천. 1억 2천 정도면은 투자성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거를 사놓고 자기가 다른 데 살아도 되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 수도 대출 받아서 이제 본인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니까는 포기하지 마시고 좀 제발 그런 데들을 사놓고 자기가 적당한 곳에서 살면 되잖아요. 자기 생활 편한데 거기에 뭐 월세를 내고 살든 전세를 내고 살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좀 가져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금액대도 계속 아까 말씀드린 좀 매도자가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데들을 꼭 찾아서 투자를 사놓는 게 가장 좋다.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또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계속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이 일본식 장기 침체 가능성, 우리가 일본
반도체 발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님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시던데 책에 보니까 혹시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건 뭐 너무 분명한 이유인데요. 네. 일본의 그 침체를 정확하게 보면 아니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아주 그냥 너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을 딱 얘기하면 일단 일본 부동산의 침체는 상업 부동산의 시작이에요. 상업 부동산 가지고 한 거예요. 상업 부동산에 게다가 대출이 어느 정도 했냐면 100%, 120%까지 해줬거든요. 상업 부동산에 로 시작된 거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주거용 부동산이잖아요. 주거용 부동산이고 대출도 훨씬 전에부터 제한했어요. 60%로 제한했잖아요. 게다가 우린 또 모기지잖아요. 또 원금이랑 같이 갚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본이랑은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에요. 안전하다. 훨씬 안정적이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일어난 것에 중심은 누구였냐면 상업용 부동산이다 보니까 기업이 주체였어요. 기업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업이 어려워지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팔아가지고 이 매물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거용 부동산의 주체들은 누구냐면 각 개인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건 소유권이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폭락을 하냐. 결국 주식시장에는 큰 손이 있기 때문에 폭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큰 손이 있기 때문에 폭락한다. 그리고 또 주식은 필수재가 아니잖아요. 이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주식을 갖고 있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격을 받으면 던지는 사람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을 한번 보세요. 소유권이 다 분산돼 있지. 다 필수재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폭락이 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대출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돼 있어. 물론 대출 어렵고 영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량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 일본 같은 장기 침체, 부동산 폭락은 오지 않는다. 요즘 한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좀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죠.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아주 특수한 데들, 그리고 그러니까 주택보다도 더 적은 부분에 퍼센테이지에 되는 그런 지역들은 뭐 좋습니다. 여전히 뭐 성수동이라든지 뭐 홍대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여전히 좋아요. 강남도 일부 지역들은 좋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좋지 않죠. 찾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죠. 가로수길 메인 스트리트는 살아날까요? 공시 진짜 많던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 뭐 세입자와 임대인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압구정동 같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압구정이 다시 살아났죠. 예, 압구정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이제 그런 게 오래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뭐 그냥 임대업자들도 좀 반성을 하게 되고 야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세입자들을 이제 끌어들이게 되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요즘에는 이제 대표님도 아마 쓰고 계시거나 아마 잘 알고 계시겠죠. AI 혁명 시대죠. 그리고 불확실의 시대인데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되는 거 뭘까요? 솔직히 그냥 가장 정말로 자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AI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AI가 되면 이렇게 세상이 변할 거고 그러면서 뭐 인간은 이런 역할을 할 거고 뭐 무슨 직업이 각광을 받을 거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아직은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인간들은 자꾸 미래를 뭔가 좀 확실히 알고 싶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그 욕망들이 있으니까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자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지 실제로는 전혀 모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예, 그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미 인터넷 혁명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경험했다고 보거든요. 인터넷 혁명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말이 많았지만 저는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게 거의 없다고 난 보거든요. 예, 완전히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냥 그런 걸 봤을 때 AI도 정말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어떤 직업을 유리하게 만들고 어떤 직업을 불리하게 만들지 가봐야 알겠죠. 예, 잘 모른다. 아무리 알고 싶어도 잘 모른다. 변하지 않는 거는 자산이다. 예, 그 그렇기 자산 때문에 중에서도 부동산인 건가요? 아니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뭐 결국은 하여간 이런 자산을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자영업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사람 관리잖아요.
근데 요새는 자영업자들이 그런 거 어렵다는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누가 돈을 훔쳐가지도 못하고 다 카드로 계산하니까. 그렇죠? 다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사람도 줄일 수 있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결국 노동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어떤 노동을 해서 살아남아야 될지 정말 아직은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즘 대표님 주변에 뭐 제 강남의 부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제 100억 이상의 부자분들은 어떤 자산에 특히 관심이 있나요? 뭐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요. 뭐 제가 이건 부동산 전문가라서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돈 가장 많은 사람, 그렇게 아주 슈퍼리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강남 부동산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쉽게 돈을 벌잖아요. 예. 그리고 안전하고. 그래서 부동산에 일단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래도 이제 뭐 당연히 현금 자산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걸 이제 일부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강남 부동산 뭐 또는 이제 그 유명한 데들 뭐 한남이나 뭐 용산이나 이런 데 쪽 부동산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제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 책을 가지고 이제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좀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만 한번 좀 찝어주신다면, 이재명 정부 시절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가 또 특히 또 중요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초고가 아파트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제일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자꾸 관심이 본인이 멀어지면은 이제는 이 정보의 공유와도 공유하지만 또 쏠림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관심이 멀어지는 이상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전혀 추천해주지 않고 본인이 관심만 벗어났다 그러면 일체 1년 내내 부동산 관련 얘기는 일체 안 나온다. 네. 거의 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주변에도 누구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본인이 어떻게 알 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수요가 몰리는 그런 부동산들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도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사실만 명확히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부동산 이슈 생기면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사님은 김사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